안녕하십니까. 미래 인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교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 강유진입니다. 먼저 일상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교육의 핵심 키워드인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네 번째로는 미래에 새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직업들과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체험할 수 있는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모여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바뀐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의 부모들은 지금 몹시도 혼란스럽습니다. 지식은 이미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에 두드리면 다 나오는 시대가 되었으니 너네 지식을 쌓을 필요 없고 다른 창의력을 개발하라고 하지만 일개 부모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니까 그 틀을 그냥 바로 벗어던지긴 힘들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명문대를 나왔으면 어지간한 대기업은 그냥 걸어 들어갔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판이 아니게 됐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모범 답안이 사라진 세상. 엄마들은 정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직업을 따라가는 순간 경쟁은 필연적이에요. 경쟁의 대상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로봇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유일해지기 위한 문제적인 영역이 제일 요구돼요.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될 직업군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왔고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그저 달갑기만 할 수는 없는데요. We're simply not going to need a lot of taxi drivers. We're not going to need a lot of people who, say, lay pipe and dig ditches. That doesn't mean they'll all go away, but the new tools will make it possible for one person to do the work of many. That's the nature of automation. 인력난이 없는 나라에서도 분명 자동화는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일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리도 언젠가는 로봇이 점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응할 거예요.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응할 거예요. 다만 이제 적응의 과정이 얼마만큼 아플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적응을 했는데 내가 적응했나? 다른 얘기예요. 이제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풍요가 나오면 또 다른 욕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새로 나온 직업을 당신이 가질지는 잘 몰라요. 인류로 봤을 때는 진화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들 전부 다 조금씩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요.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 경쟁이 아닌 적응에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때문에 부모님들은 로봇 세상을 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그 적응이 아프지 않을지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의 화두는 단연 코딩 수업입니다. 영상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미래의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8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토큰이나 회수권 같은 것들, 그리고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신문이나 엽서, 편지들, 그리고 지도책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 안에 앱으로 들어가서 많이 대체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 홈 서비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공간인 집에 전등을 킨다거나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지어진 주택들이 스마트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계시지만 요즘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 수업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교실에서 모여서 하는 수업의 형태가 아니라 각각 자신의 집이나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듣고 있죠. 사실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받는다는가 하는 이런 형태는 저희가 영화 속에나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교육 쪽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고 또는 여러 가지 음원들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개인들이 검색했던 거나 SNS에 글을 올린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어딘가에 출입할 때 출입 기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데이터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많은 데이터를 그동안은 사실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가 따라주질 않아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면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는 이런 빅데이터들을 여러모로 활용하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실에서도요,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자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태블릿을 교실에 놓고 책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태블릿을 통해서 수업을 받고요. 자리마다 네트워크가 공유되어 있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협업을 하거나 공동 작업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이렇게 스마트 교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시도보다 더 빨라져서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있으니 엄청나게 빠른 시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란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방송을 틀어도 나오고 뉴스를 틀어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I가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에 보시면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즈,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웹카메라도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는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한다거나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데이터화돼서 인공지능이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많은 관심을 얻게 되면서 지금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데서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비전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AI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공간, 지금 저희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서로 데이터를 올리고 콘텐츠를 갖다가 나눠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디지털 역량센터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센터와 교실에서 특화, 맞춤훈련 같은 것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나 예비 취장년층 그리고 여러 가지 직군들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교육 기관에서도 더 많은 투자와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AI 교육을 많이 이제 시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근거가 되는 이런 이유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경제포럼에서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서 2020년도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순위를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서 진행하는 이런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정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 또는 틀린 이야기들을 갖다가 내가 선별해내고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이것은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겠구나.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를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받아들여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도 필요하고요. 창의력이라고 해서 기계나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대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제 창의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미래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왜 하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프로그래머 될 거 아닌데 프로그래머 할 사람만 하는 교육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전공을 글로 갈 거 아닌데 굳이 배울 필요가 있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프트웨어의 교육의 목적 자체가 논리력하고 우리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할 때 사람이 그냥 생각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컴퓨터처럼 효율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을 많이 키워주는 것이 이제 미래 사회의 보편적인 역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생들한테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차이가 있겠죠. 초등학교에서는요, 주로 이제 체험하거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많은 정보도가 쏟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댓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보, 기본적인 정보 윤리 같은 것들도 배우고요. 그리고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 많이 합니다. 중학교가 되면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순서를 말하는데요. 알고리즘을 세워보는 거, 간단한 알고리즘을 세워보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주로 하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번에는 알고리즘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에 더 짧은 단계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더 알고리즘을 조금 더 고급으로 배워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실생활과 좀 더 연계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데가 좀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교육에서 과연 소프트웨어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보통 일본도 고등학교에서 70시간 이상, 중학교에서 55시간. 영국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주당 50분 이상 한대요. 중국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연간 한 70시간 정도를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자, 한국은 중학교에서 34시간 정도로 배우고 있습니다. 34시간 많은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 3년 통틀어 34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17시간 정도 더 짧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의무교육이 아니라 선택교육이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만 배워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정도밖에 배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영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5살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요. 6학년 학생이 1년 내내 모바일 앱 하나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많은 것들을 배운 학생들이고요. 6주 동안에 어떤 거를 배우냐면 첫 번째 주에는요. 어떤 앱을 만들까 기획 단계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떤 앱을 만들까를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하는 시간을 첫 번째 주에 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그러면
누가 기획을 할래? 누가 정보조사를 할래? 누가 디자인을 할까? 누가 프로그래밍을 할까? 이런 식의 각각의 역할을 맡는 거를 두 번째 주에 합니다. 세 번째 주에 가면 시장조사라는 거를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앱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앱이 출시되어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앱을 다른 앱과 다르게 차별점을 둬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4주차에 하고요. 4주차에 가보면은 앱의 메뉴는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 메뉴에서 기능이 나오잖아요. 어떤 기능을 넣을 건지,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UI 구성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4주차에 하고요. 5번째 주차에는 드디어 이제 앱을 개발을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 내내 컴퓨터만 보면서 프로그램만 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런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 중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간의 비중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기획하고 조사하고 아이디어 내고 아이디어 수렴하고 이런 단계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다 정해지고 나면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자, 마지막 주차에는요, 마케팅 시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다가 퍼뜨릴 건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 주차에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성인들이 하는 것만큼의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교육이 의미가 있는 게요. 이 앱을 만들 때 이 앱이 왜 필요할까? 이 사회에 왜 필요할까? 나는 이 앱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의 교육부 장관이 산업혁명의 동력이 수학이었대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코딩이 그 수학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프로젝트 수업이 뭔가라고 하는데요. PBL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거나 실생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창작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스스로 습득해 나가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요. 먼저 우리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면서 먼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어떤 문제를 제시받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문제점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점이 제시가 되겠죠. 최종적인 목표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는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야 돼. 이라는 문제를 처음에 제시해주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왜 생겼을까? 진짜 이유나 원인은 무엇일까를 탐색을 합니다. 정보를 검색해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다녀보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문제점을 갖다가 원인을 없애거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겠죠. 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나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 단계를 정하는 알고리즘 세우기 단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알고리즘을 먼저 세우고요. 이 다음에 하는 일이 그러면 우리의 제품 또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겠죠.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이 프로토타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클레이 같은 물건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미니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단 프로토타입이 만들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고 개선점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 또는 프로토타입이 괜찮은지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돌려보고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디버깅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되돌아가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알고리즘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프로토타입을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마침내 테스트에 통과하고 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이 발표를 할 때 학생들끼리 서로 나와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표를 한 후에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고민해보고 다음엔 어떤 것을 개선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누는 성찰 단계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습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요. 내가 보고 듣기만 하는 거로는 사실 굉장히 머릿속에 남지 않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게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토론해보거나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설명하는 단계가 가장 학습이 잘 일어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는 굉장히 직접 해보면서 서로 토론해 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보고 설명해보고 이런 단계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UA 교육 그리고 EPL 교육 그리고 퍼스널 우리 피지컬 컴퓨팅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A 교육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플러그를 뽑는 언플러그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없이 컴퓨팅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나 펜 같은 것만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뭔가 그림 모는 종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갖다가 옆에 숫자로 옮기는 이런 단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또는 종이 접기를 한다거나 비행기 접기 같은 활동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학년이나 미취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할 때 우리 UA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EPL이라고 해서 Education Programming Langu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우리가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뭔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엔트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앱 인벤터라고 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 스크래치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블럭들, 레고 모양으로 생긴 블럭들을 쌓아 나가면 화면에서 내가 명령을 내린 이 명령 블럭들대로 화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내가 명령을 끌어다 놓고 내리면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저희가 실행 화면까지 보지는 않더라도 어떤 제품을 갖다가 미리 기능을 시연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아트적인 작품 같은 것들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풍선 터지는 게임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런 화면은 화면에서 우리 PC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공간 동작을 감지하는 이런 프로그래밍까지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IBM에서 공짜로 우리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IBM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스크래치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글자들을 계속 입력을 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보여줘서 묵지빠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서 가위바위보로 연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특정한 소리나 특정한 숫자를 갖다가 학습을 시켜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컴퓨팅인데요. 말 그대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장치들이에요. 우리가 EPL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들기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의 디지털적인 걱정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장치들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겠죠. 동작을 감지한다든지 거리를 감지한다든지 빛을 감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감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생활하고 바깥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외부 자극을 갖다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든 이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들이 작동하는 것들을 실제로 수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바퀴 같은 것이 달린다, 모터 같은 것이 달린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것을 조종하거나 굴린다거나 뭐 뚜껑을 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해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회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는 이런 아디위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메이키라고 이용해서 키보드로 어떤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기가 통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용해서 대신해서 이런 장치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교구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바깥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을 이용해서 어떤 조작 같은 걸 하면서 재미나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교육의 한 3가지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레이스 소녀 코딩 커뮤니티 설립자 린다 카우카스가요,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구조화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당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가장 핵심적인 미래 역량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사회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언어를 배우듯이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은 하지 못하도 어떤 식으로 컴퓨터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방식 같은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뭔가 순서를 정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이나 단계 같은 것들을 쪼개고 필요 없는 거를 빼고 순서를 다시 한번 바꿔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 같은 것들을 구성하면서 상상력이나 창의력 같은 것들을 키워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의 장점이라고 하면 게임 같은 걸로만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아이들에게서 컴퓨터를 플레이어만 하는 게 아니라 메이커로 변화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단계를 해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미래에 필요한 융합적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소프트웨어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래에는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미래 직업이 어떤 게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미래의 산업에서 부족한 인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증강현실,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VR, AR,
이런 인력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신직업인재센터에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이라는 여러 가지 책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분야별로 어떤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것인지, 어떤 직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북 주소도 간단하게 한번 쭉 올려놔 봤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신직업인 인재센터, 서울 신직업인재센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 첫 번째 기술과 혁신 분야입니다. VR 에듀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말 그대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공부에 도움이 되는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신석기처럼 우리가 체험하기 어려운 옛날을 갖다가 VR 같은 거나 3D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뭐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뭐 광고 콘텐츠 같은 것들도 개발하는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직업의 분야가 넓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VR 공간 디자이너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텔레비에서 우리 자동차 광고 같은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 막 도구 하나만 들고 막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구성을 하고 나면 이게 실제 가상화면처럼 구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직접 가구들을 갖다 놓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내가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입체적으로 3D로 딱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한번 나왔죠.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제어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고 편리하려면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지 생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스마트홈 개발자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홈 개발자가 되면 진출 가능한 다른 분야에 생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홈을 이제 만들 때 어떤 컨설팅을 한다거나 건축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에 인간과 행복이라고 해서 좀 더 인간화 생활과 융합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짓고 있어요. LED를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스마트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간단한 장치나 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쌓여진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좀 똑똑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사이버에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뭐 중고나라 같은 여러 가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이런 사이트 같은 데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커뮤니티나 SNS의 댓글 때문에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의 댓글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올려놨던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워낙 이런 쪽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윤리 보안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분쟁 조정사라는 직업도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전문가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컨설턴트라고 해서 소셜미디어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내 개인적인 홍보, 브랜딩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지만 또 마케팅적으로 홍보의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되는지를 해주는 이 길을 잡아주는 컨설턴트들도 하나의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학생들한테 우리 유튜브가 굉장히 핫하죠. 초등학생들인데 유튜브로 방송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래 희망이. 근데 막상 너무 많은 콘텐츠가 있고 많은 콘텐츠가 있어도 나한테 맞는 콘텐츠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크리에이터 매니저 같은 직업들도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 때 기획을 도움을 주는 것들은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는 대부분 유튜브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이것들도 좀 더 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회나 이런 데를 나가서 학생들이 워크숍이나 캠프에 참여를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 많이 있지만 사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 가지 교재나 정보나 영상 같은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내가 직접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엔트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하기라는 메뉴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초등학교 이제 4학년, 3학년, 5, 6학년, 중등 이상 이렇게 우리 분류별로 어떤 컨텐츠를 배울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컨텐츠를 나한테 맞는 걸로 누르고 들어가면 학생들이 쉽게 그 안에서 따라가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이트는요. 소프트웨어야 놀자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누구나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까지 결합이 돼서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따라하듯이 쉽게 공부할 수가 있고요. 무료로 여러 가지 PDF 교재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해서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많은 대회들이 열리지 않고 있기는 해요.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잠깐 미뤄지고 있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대회나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행사나 정보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 페스티벌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요. 여러 가지 교재들, PDF 교재들도 많이 올라가 있고 동영상 강좌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해보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만 보면 1, 2년 동안 봐도 다 못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 안에도. 이 중에서 그냥 학생들이 더 마음에 드는 분야를 골라서 들어가서 시청이나 해보면 됩니다. 교육자료실 또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만들어져서 무료로 올라가져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든다, 너무 재밌다 라고 하는 경우에 나는 이거를 목표로 해서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런 진학 안내 정보들도 이 안에 있고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 많은 학교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진로에 대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신직업들.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진로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성 기관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엔트리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놀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이 세 가지 정도의 사이트를 보여드렸는데 이 사이트만 보셔도 충분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학생들하고 한번 쭉 들어가 보셔도 자녀분들하고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code.org라는 사이트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은 사이트입니다. 저희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배워 세상을 바꾸어 보세요 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네요. 먼저 학습 시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좀 어린 학생들을 위한 언플러그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네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과학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10살부터 13살까지의 컴퓨터 과학을 위한 교육 정보들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션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방문했던 엔트리처럼 블록 코딩을 해서 미션을 해결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번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요. 자, 한번 시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just in time. Welcome to the voyage 끌 수 있는 aquatic. 여러 가지 I'm about to 영상들도 embark on a 보이고요. quest to 이렇게 find hidden 자막이 underwater 자동적으로 treasure, 지원됩니다. and I'm very glad to have your help. 영상은 닫아보고요. 캐릭터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션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네요. 확인. 자, 화면을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캐릭터의 위치가 나오고요. 블럭 코딩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자나 보트를 얻으라고 되어 있었어요. 상자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가면 될 것 같고요. 두 칸만 가도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칸만 가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상자를 얻었네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게 미션입니다. 다시 한번 1번 퍼즐을 완료했네요. 자,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트를 타는 게 좋대요. 보트 끝으로 가서 탑승을 하래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자, 우측, 왼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동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앞으로 이동.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네요. 네.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명령을 내려보고요. 화면에서 직접 해보면서 본인이 잘못된 게 어느 단계까지 잘못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맞게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이 없어도 직접 게임을 하듯이 블록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로고를 누르고 code.org 메인 사이트로 이동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학생들하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de.org 사이트까지 한번 둘러봤고요. 자, 인공지능을 우리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몇 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퀵 드로우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인공지능이 뭔가를 저한테 그리려고 미션을 줘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인공지능이 이거 맞지? 라고 이제 맞춰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낙서하듯이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좋고 스마트폰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영상이나 또는 PDF 같은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에 내가 내 목소리를 더빙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인물의 목소리를 더빙을 하면 좀 더 재미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령대나 성별을 가진 더빙의 목소리가 있어서요. 이 목소리를 갖다가 내가 특정한 글자들을 입력을 한 후에 목소리를 선택하면 그 목소리가 영상 중간중간에 들어가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음 같은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요. 내가 굉장히 재미있는 더빙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하고 해보시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체험할 수 있는 그 다음 사이트는요. 이 code.org의 오션스라는 게 있는데요. 직접 이 AI 인공지능을 내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계속 밀려 나오는데요. 물고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가리키면 얘가 똑똑해져서 나중에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파고가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보들을 보고 그 많은 기보들을 통해서 다음 최저 개수를 예측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제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더빙이랑 마찬가지로요. 내가 어떤 글을 써서 넣고 나면 이 각 부분을 성우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각 이 칸마다, 줄마다 특정한 목소리를 넣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유명인의 목소리나 기자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재미난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경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미래 사회 트렌드 이런 것들에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교육의 굉장히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학원을 통해서 많이 가리키는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도 선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블록 코딩이 엔트리나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애들이 배우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차피 기초 단계니까 나는 건너뛰고 파이썬이나 C나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 코딩으로 굉장히 쉽고 재밌게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내가 기획을 해볼 수도 있고 스토리를 갖다가 설계해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록 코딩에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악이나 미술이 결합된 부분들도 경험해보면 굉장히 좋고 쉽게 뮤직비디오나 게임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텍스트 코딩은요. 영어로 된 지루한 글자에 굉장히 많은 줄을 입력을 해도 테이블 하나 그려지고 동그라미 하나 그려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흥미를 잃기도 하고 그 전 단계에서 익혀야 될 것들을 경험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 같은 거를 경험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데 흥미가 있었네. 생각보다 내가 이런 곳에 재능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단계가 초등학교 단계거든요. 이때 충분히 많이 해보고 나서 중학교에 왔을 때 내가 이런 거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분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겪어보고 키워보고 이런 것들은 중학교 이상에 가서 해서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좋은 점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다 보니까 좀 더 좋아하기도 하고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협업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